개인적으로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꼭 쉬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쉽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학교를 진짜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니고 유명한 선생님 수업은 엄청나게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인문학적으로 괜찮은 선생님인데 라고 싶으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뭐였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재미없고 긴 것처럼 악덕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재밌지 않으면 입을 닫아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발언했던 게 있어요. 저랑 이제 같은 학년에 있는 스님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스님들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스님들끼리의 기숙사. 그때 이제 학부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석가탄신 이렇게 불렀었는데 몇 년 전에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꼭 배경에서 목탁치고 이런 이미지는 스님이 나오는데 절하고 스님이 나오는데 설명은 불교 전공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스님들은 병풍이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되면 스님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꼰대가 됐죠. 이제 뭐 다 사가가지고 이제는 삭발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슬프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종교 지형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설명하는 코너 자체가 없어. 이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만큼 외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설명해서 포교하느냐. 사실 부처님에게 있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불교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 이전에도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벽지불이라고도 하고 연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대단하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포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이 경기장에서, 이 허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빠져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은 신분이나 이런 거 관련 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출가를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시작점입니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에서 했었던 건 공자. 그래서 공자가 사학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는데 강남 학원가에 대치동 학원가에 공자 동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쥔주먹이 없다.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권, 악권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쥔주먹은 없다. 모든 것은 펼쳐졌다. 너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게 감동적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 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6년 동안 수행을 하셨고 45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생애에서 훨씬 중요한 부분은 교사로서의 시간입니다. 수행자로서의 시간 아니고요. 물론 뭐 가르치면서 다 수행을 하셨지. 근데 이제 방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지. 그때 만약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다면 지금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 종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상 시대에 있어서 사실 불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의미 있는, 그리고 세계 인류의 정신 문명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못 살아나는 이유가 저는 옛날 얘기를 너무 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호랑이가 치간 놈이 담배를 펴봐야 얼마나 폈겠어. 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담배가 들어오잖아요. 담배가 타바코, 그게 포르투갈어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담배 펴봐야 그게 조선 후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후기에 담배 피기 시작했어. 구미호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까지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백 년 전,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호랑이가 담배를 폈고, 물론 요즘은 뭐 호랑이도 전자담배를 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호랑이들 전멸했구나. 이 자식들 담배 펴가지고 다 폐병으로 담배 피고 뛰니까 동물을 잡겠어? 그 전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지. 담배 끊어 이놈 자식들.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다음에 구미호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시절들이 불과 200~3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800년에서 당나라가 언제 망하냐면 907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1100년 이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복고래도 너무 복고풍이지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윈도우 내가 95를 쓰고, 윈도우 95가 굉장히 혁명적인 윈도우였습니다. 두 종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 중에는 아예 젊은 분은 윈도우 95를 안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좀 되신 분은 95만 안 썼겠어요. 그냥 계속 안 쓰고 막바로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른들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윈도우 95가 아무리 대단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혁명적 윈도우 중에 하나예요. 윈도우 95가. 그렇지만 그걸 지금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돌아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그 왜 샘표 깻잎 같이 생긴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조그만한 거. 그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와서 한 손으로 했었던 저는 그게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이런 얘기가 될란가 모르겠다. 88 올림픽 때 그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 굴리는 거, 나 그거 너무 머릿속에 남았고, 이게 왜 이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벌써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체육관 정중앙에서 이렇게 굴렁쇠를 다 걸려, 이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았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샘표 깻잎 같은 걸 하나 들고 이것이 혁명이다 뭐 이러면서 약을 팔았을 때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됐을 때 그리고 사실 충격받았었던 거는 청바지 입고 머리 빠진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최근 현대를 보면 아이폰 이전과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바뀔 정도로 지금 대단한 기술혁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제품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직도 그걸 쓰고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야 진짜 너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작동이 안 되지 싶습니다. 몰라 뭐 유튜브 하나 띄우려면 죽을걸. 한숨 자고 나야 창이 열리지 않을까? 이게 기다림의 미학인가? 아이폰에 아날로그의 감성을 넣었네? 이러면서 그래서 시대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도 교리 발달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2500년 전 버전이야. 그게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통시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 그래서 교리 발달사라는 게 있는 거야. 각각의 시대에 맞는 버전들 그렇게 쭉 업데이트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국 불교는 그렇게 친절하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스님들 법문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사실 제가인들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지. 하지만 지금 내 자식이 시험을 봐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승진을 해야 되고 내려놓으면 망합니다. 지금 정년퇴직하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털어놔가지고 내가 치킨집 차렸는데 마음을 비워라.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스님용 법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제갑할 정도, 출갑할 정도가 있고 제가인에게는 실온, 개론, 생천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너네는 반드시 생천한다. 쉽게 말해서 천당에 태어난, 천당이 불교 용어입니다. 천당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고, 출가인에게는 쉽게 말해서 그런 마음을 비워라 버전은 출가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거예요. 한글 같은, 한글과 컴퓨터의 그 한글 2022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안철수 씨가 그 V3 이거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안랩. 근데 그것도 일반인에게는 무료지만 기업에는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가지고 무슨 아인슈타인이 추구하던 통일장 이론처럼 하나로 가지고 계속 이 사람한테도 똑같은 얘기, 이게 먹힐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현대에 가장 맞는 방식의 불교는 뭘까?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단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학원 강사인데 지 얘기만 하고 있어. 잘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면 학원 매출이 떨어지고 수강생이 끊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학원에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불교계의 일타 강사 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상해진다니까. 사람이 교만하대, 나한테 자꾸. 이런 데서 박수를 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약간 웃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에 맞는 얘기, 개인적으로 근엄한 얘기가 저도 멋있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근엄한 얘기를 계속 들어줄 정도로 현대인은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월정사에서도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월정사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보는 채널 같이 만들어야 성공한다. 보여주고 싶은 걸 만들지 말고 네가 뭘 눌러서 쳐다보는지 그런 식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라. 안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런 게 있어요. 구독을 누르면 되게 재밌어. 저는 이 진흥원 유튜브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수는 늘어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채널인데 해서 구독을 눌러. 하지만 잘 안 들어가 보는 채널이 있어. 있다니까. 아예 구독도 안 누르는 채널도 있지만 구독은 눌러. 이거는 굉장히 교양적이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만 보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참 알딸이한 그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재밌어서 얘가 또 올렸나? 이러면서 찾아 들어가는 게 있어. 얘 새로운 거 올렸나? 이렇게. 아니 안 뜨면 찝쩍거리는 게 있어. 그게 사실 최강입니다. 제가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재미없는 것만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큰 스님들 법문하시면 야단법석이라고 그랬어요. 야외에 단을, 그러니까 야단법석이라는 뜻이 뭐냐면 야외에 단을 차리고 부처님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근데 언뜻 들으면 야단법석이 그렇게 재밌냐? 여러분 재밌어요? 근데 지금 야단법석의 뜻은 뭐냐면 굉장히 도떼비 시장 같이 이렇게 막 복잡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뭔가 볼 게 있고 재밌는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림자 놀이도 하고 예전에 진짜 옛날 영화의 고전 영화급에 해당하는 게 왕의 남자가 있었어요. 이중기 선생께서 빅히트를 치셨던 왕의 남자 기억나십니까? 슬픈 겁니다. 기억 안 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남사당패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사당이냐면 남사당이 남자팀 그다음에 절에서 공연팀이에요. 남자로 이루어진 절 공연팀. 그래서 남사당이에요. 왜 포교 수단으로 그런 거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산사음악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 거 없을 때 산사음악회.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산에까지 큰 스님 법문 들으러 누가 가? 그 힘들게. 예전 같으면 그게 막 한 4km씩 아니면 막 7km씩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요즘 같이 뭐 절 앞에까지 이렇게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잔소리 들으러 가겠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 들으러? 그런데 그런 남사당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여성이 없는지는 알겠죠. 왜 남성 집단인지는 알겠죠. 그게 이제 절에서 하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 집단으로 해서 그런 공연팀도 있고 그림자 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패키지 상품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구경하러도 오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진기하던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교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큰 스님 법문이 숟가락을 얻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조선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 불교를 너무 우습게 본다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으로 정부에 두드려 맞고 삥 따위 뜯겼어요. 뭐 공추를 해 자꾸 뭐 종이를 만들어서 뭐 해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삥 뜯기고 두드려 맞고 삥 뜯기고 두드려 맞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절들은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큰 절들 다 그때 양반집 99칸집보다 더 큰 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포교 역량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조선 후기를 가장 대표하는 문화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괴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불 크게 이렇게 거는 외부에 크게 거는 걸개 그림이에요. 이 괴불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숭유억불 정책에서 조선의 불교는 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당에 사람이 차고 넘쳐서 밖에 그림을 걸어서 밖에서 야외 법회를 할 정도까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큰 절들에서 그렇게 되는 절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게 왜? 포교를 안 해서 그래요. 포교를 안 해서. 부처님의 정신에서 쉽게 말해서 불교의 출발점은 포교에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오비구를 제도하면서. 그런데 그걸 놓쳤던 거야. 너무너무 슬픈 거지. 그러면 이게 단순히 조선에서만 있었느냐? 당나라 수나라 때, 수나라 당나라 때 그때 불교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변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문이 뭐냐면 변상도 들어보셨죠? 변상도가 사파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경전의 내용을 사파 그림으로 있는 건데 그 변상도 말고 또 다른 변상도가 있어. 그러니까 그림들을 사파 그림에서 사파만 계속 다 빼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변문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떠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춘향전이나 심청가 같은 거를 그림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세트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걸 넘기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거 봐 이러면서 그런 대본을 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파는 사람을 속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되게 강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을 저렴하게 하면서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죠. 그리고 그 안에 대본이 뭐냐면 불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TV도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시절에 그런 거 해주면 그게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제가 말하는 걸 속강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저렴한 멘트 하지만 들으면 귀에 꽂히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급진 말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런 좀 약간 고급진 멘트를 자꾸 들으면 이게 버터 발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 느글거려요. 마치 어렸을 때 먹었던 마가렛에 비벼 먹는 밥 같은 느낌이 약간 듭니다. 드셔보신 분은 드셔보셨고 못 드셔보신 분은 그냥 상상만 하세요. 마가렛으로 밥을 비벼 먹어. 마가린으로. 좀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재미없는 부분을 약간 느글거려해. 답답해해. 예. 그리고 그걸 언제 느꼈냐면 사실 큰 스님들보다 저는 학교에서 그걸 더 많이 느꼈어요. 제가 대학원을 석사를 2군데, 박사를 6군데, 실제로 졸업을 안 한 데까지 댕기다가 때려친 데까지 치면 7군데를 8군데 다녔지. 근데 대학원하고 대학하고 다릅니다. 대학은 재미없으면 애들이 야유를 부려요. 에이 이런 식으로. 아이 재미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냥 던져. 아니 전공 과목만 아니면. 전공 과목 선생들이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양은 좀 많이 떼거리로 있으면 잘 모르니까 그냥 던져.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거 잘 던져. 밉지 않게 던져. 이해가 됩니까? 근데 대학원에 가면 사뭇 다릅니다. 대학원은 사람도 몇 명 없고 다 잘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거지 같은 개그를 하는데 이게 무슨 쌍팔년도 개그도 아니고 야 조선시대 때도 그런 개그는 안 했겠다. 이게 뭐 주라기 개그냐?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 근데 딴 애들이 너무 막 화난 그 짱구 표정으로 웃어줘. 그래서 선생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자기는 재밌다고 생각해. 그 개그가. 선생님 그거 재미없어요. 제가 지금 끝나서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재밌다고까지는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거기서 내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능지처참을 당할 것 같아. 너무 슬픈 분위기. 이게 그래서 그런데 철에서도 생각보다 비슷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런 식으로 하면 근데 대학원은 그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석사 박사는 지도교수를 존경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언제 결정되냐면 논문의 도장을 받은 뒤에 결정이 난다. 논문 도장 받고 스승의 날 때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논문 도장 받자마자 내가 다시는 마치 군대 전역한 사람이 내가 강원도 쪽 보고 오줌도 안 싸겠다 라는 정신을 보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워낙 많은 경우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쪽에는 거의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 우리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의 비군이잖아. 학교도 다니고 학생도 가르치고 그래서 양쪽을 다 합니다. 양쪽 심리를 제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그래서 교수들은 재미가 없어요. 언뜻 생각할 때 교수들이 말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말 더럽게 못합니다. 실제로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도 교수들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없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불교대학에 나오는 사람들이 추려서 나온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고문기술자 이근하나고 거의 쌤입니다. 수업을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건가 이게 고문을 당하나 그러면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느냐? 아니야. 실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도 교수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는 것과 달라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말 못하는 놈은 말 못합니다. 10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진화한 케이스예요. 먹고 살 것도 없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그러면 지금까지 왜 너는 계속 학교를 다니? 저는 학교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올해만 책을 5권인가 6권인가 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책이 나오는데, 그리고 논문도 올해 학술 등재지만 학진 등재지만 9편을 올렸어요. 우리는 그런 거 거의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왜 너는 그렇게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느냐? 할 게 없어, 할 게. 누가 뭘 시켜주는 게 없어. 나는 다산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율곡을 꿈꾸는 사람이야. 나는 율곡이 되고 싶어. 뭔가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 하지만 다산도 똑같습니다. 다산도 정조가 일찍 죽어서 그렇지 정조가 오래 살았으면 율곡같이 됐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배를 갔어, 강신으로. 아니,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정치인인데 이렇게 현실적인 거를 행정을 하다가 유배를 갔어.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유배 가봐. 무기징역이 무기징역.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책이나 쓰면서 자기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을 하나 드리면, 이 세상에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공부 좋아하는 놈 없습디다. 다 황용조 선수 마라톤 뛰듯이 하고 있습디다. 무슨 뜻이냐면 금메달 따면 은퇴하고 싶어 하지. 자기도 힘든 거야.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덜 힘든 건 맞아요. 덜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힘이 안 들고 재밌냐? 환자가 아닌 이상 공부가 재밌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게임이 재밌는 거고 어디 돌아다니는 게 재밌는 거고 뭐 짤짤거리고 입하고 하는 게 재밌지 책 보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몰라,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거의 못 만났습니다. 말뿐이야.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도 직접 만나보면 말뿐이야.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책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읽어보셨어요? 그 책의 줄거리는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아니고 노가다보다 공부가 쉬웠어요야. 자기는 형편이 안 좋아서 노가다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지. 마찬가지지. 저도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군대 가니까 야, 이거 공부하라 하면 내가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군대 처음 갔는데, 이거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공부에 뭐 미친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나?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럴 거야? 아닙니다. 참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듯이. 그분들 안 힘든 거 아닙니다. 물론 덜 힘들기는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덜 힘든 건 맞지만 안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뭐 특이하게 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진정한 공부는 삶에서 쓸 수 있는 공부가 최고 공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공부가 있거든요. 하나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공부. 그러니까 삶하고 겹치는 건 아니고 돈하고 겹치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겠어라고 하는 공부가 있고, 우리나라 은퇴 연령은 49세입니다. 지금 10년이 넘도록 49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49세가 되면 보통 일반적 직장을 가지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도 있을 수 있고 더 아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50 정도면 나온다는 뜻이에요. 50 정도에 나와서 일은 70 정도까지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뒤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 자기를 도야할 수 있는 공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자신을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찾는 공부야말로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직장을 가지고 내가 진짜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뭐 서울대를 막 수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도 그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끝까지 버텨도 60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 30에 취직했다고 치고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오면 30이니까 그럼 30년짜리를 내가 쓴 거예요. 그 공부를 해서 30년을 써먹은 거야. 그러면 한 60에 은퇴했다고 치고 60에 죽냐? 안 죽지. 70에 죽냐? 안 죽지. 80에 죽냐? 안 죽지. 90에 죽냐? 안 죽지. 2030년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여성 90세.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90대 중반, 젊으신 분은 100세까지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그 후반기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자산 관리하고 비슷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오래 사는 시절이 되면서 육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몸이 아프면 절단이 나니까. 아니 70에 죽는 것도 아니고 90이 돼도 죽을지 모르지 하는데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생지옥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 90 몇 세인데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 한국 의료진이 살려내잖아. 여러분 못 죽습니다. 함부로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쉽게 못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문적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문학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유는 뭐냐?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기술혁명과 관련된 이 기술 부분 갖고는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꼰대다 이러면 그 사람이 고집 있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짙게 맞대. 그런 사람이 꼰대였다면 지금은 젊은 사람과 어느 정도 나이 든 사람 50대만 돼도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띄엄띄엄 됩니다. 왜? 그들이 쓰는 단어하고 요즘 10대 애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단어가 다릅니다. 의미하는 것도 다르고 문자만 보내도 못 읽는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한글이야. 근데 뜻이 잘 안 들어와.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국한문 혼용체 쓰던 조선일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영어 짧은 사람이 미국 간 느낌이지.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그러니까 뜻은 다 알아. 하지만 대화가 단절돼.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식과 계층이 파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BTS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 50이 넘어서 BTS 7명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 BTS는 다 알아. 7명 되실 수 있어? 상황이 사뭇 달라지죠.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는 누굽니까? BTS. 이렇게 얘기해. 노래를 압니까? 글쎄. BTS 노래 한 2개만 대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파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쓰는 단어들도 다르다니까. 계층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술혁명의 시대는 이게 기술이 이거를 더 어떻게 보면 개입을 더 크게 벌려준다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10대 애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 기술에 의한 소외, 이걸 기술 소외라고 하는데 이 기술 소외는 기술에 의한 소외.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못 써서 발생하는 소외예요. 내가 첨단 기계들을 첨단도 아니야. 그냥 우리 핸드폰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이런 것들 이렇게 쓰다 보면 잘 못 쓰잖아요. 그게 이제 젊은 분은 그것을 뇌 쓰는 거랑 비슷해. 거의 한
7, 80% 쓰고 어른들은 한 10% 쓰지. 여백개미. 기계를 다 활용하는 것은 기계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비롭지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시대가 더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소외가 더 심해집니다. 못 따라갑니다. 조선시대 때 어른들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거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생활 주기가 거의 다 비슷해요. 농업사회는 크게 발전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른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지금은 어른은 카톡에 사진을 보내도 사진이 너무 하나씩 들어와. 제발 좀 묶어서라도 보내. 안 그러면 몇 개만 보내든지 30개를 일렬로 이런 식으로 보내지 마라 말이야. 너무 슬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게 지금 안 웃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 근데 어른들은 사진 보내잖아요. 진짜 한 개씩 들어온다. 아니 묶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그게 기술 소외예요. 기술 소외.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 그 기술 소외가 훨씬 심해져. 기술 격차가 훨씬 심해져. 100%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인문학적인 거는 잘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맹자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순자주의자이기 때문에. 순자는 현실론주의자고 맹자는 이상주의자예요. 이상주의자들은 말은 그럴듯해. 현실에서 되느냐? 안 돼. 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기는 한데 쓸모가 없다. 수행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그 수행을 해서 도대체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우주를 평화롭게 한대. 됐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영험하면 우주 평화롭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복권 번호를 하나 맞춰줘 봐. 코인을 해서 대박이 나든가. 뭘 좀 현실적인 걸 하나라도 해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우주를 평화롭게. 네가 안 해도 평화로운 건 평화롭고 터지는 건 터지는 거야. 그런 알딸딸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맹자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맹자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대 졸업할 때 우리는 사서를 시험 봐요. 사서. 제2외국어 대신에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래서 그거를 한 절반쯤 외워야 됩니다. 그 시험을 보려면. 근데 맹자 포기하면 돼요. 맹자가 제일 두껍고 대학 중용은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논어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논어는 주워 들은 게 이미 한 30%는 주워 들었어. 한두 번 이상 다 주워 들었어. 바람결에 이렇게 이러면서 주워 들었거든. 하고 들으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와. 맹자 어렵고 많아. 근데 맹자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키우던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눈깔이 돌아가서 찾는데, 이게 서리문화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맹자가 2200에서 2300년 전 사람이 2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담이 튼실하지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 쌀이땀 이런 거 되게 웃겼는데, 저는 서울에 살았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굉장히 놀라운 거를 봤었는데, 외갓집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길로 안 가고 남의 집 마당을 질러 간다? 나 그거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 그게 좀 가깝다고 그래서 남의 마당을 아니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건 사실 굉장한 신뢰인데 그러더라고. 그리고 담도 이게 부실해가지고 별게 없어요. 새마을 운동하면 사실 많이 바뀌었죠. 새마을 운동 저는 책으로 배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지. 한국 전쟁도 있었고 3.1 만세 운동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23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닭이나 개를 훔쳐가서 서리를 해서 잡아먹어요. 이게 미친놈들이지. 아니 그냥 농작물 좀 가가는 거하고 닭 개는 이게 단위가 크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몇째 안 가는
거의 개 정도 훔쳐갔을 정도면 시골에 못 사는 집 같으면 거의 차 훔쳐간 거랑 똑같아. 이게 그 정도 데미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가 식용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거를 잊어버리면 눈이 막 뒤집어져서 찾는데 이거 어떤 놈이 훔쳐갔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맹자 그 마지막 말이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는 개나 닭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네 자신을 잃어버리고는 찾을지를 모르는구나. 네 자신이 개나 닭만 또 못하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런 어투의 말을 하는데 그게 폐부를 찌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은 부활할 거다. 오래 사는 시대의 인문학은 반드시 부활한다. 제가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벌써 그게 한 20년 전에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인문학 하잖아. 그럼 내가 기술이 계속 발전해요. 뭐 어떡할 거야 그거. 그리고 기술은 발전해도 그게 대단할 게 없어요. 이공대 선생들 있잖아요. 그 똑똑한 대학원생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이 50만 돼도 안 돼요. 다이다이 뛰어서는 얘네한테 못 이겨요. 뛰고 붙으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저희가 컴퓨터 거의 1세대거든요. 저는 윈도우 전부터 컴퓨터 1세대인데 우리 같은 사람보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물어봐. 근데 네이버에 물어봐도 잘 모르면 네이버 선생님께서 친절하지 않을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보통 때는 친절해. 그럴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젊은이한테 물어보면 돼.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이런 기술은 더 젊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젊은 선지식들이야. 진짜.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지.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들은 50만 돼도 사실은 뒤처지기 시작해. 선생의 권위로 밀어붙이는 거지. 막 뛰고 붙으면 저거 안 돼요. 선생님들 그냥 꼰대지. 하지만 인문학 쪽 선생은 정년 때까지 계속 울고 먹고 있습니다. 마치 사골국물 우리듯이 끊임없이 우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자 말이 바뀌겠어? 소크라테스 말이 바뀌겠어? 부처님 말씀이 바뀌겠어? 그냥 있잖아. 그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푹만 안 맞으면 내가 80 먹어서도 이걸 할 수 있다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얼굴로 들어줄 거예요. 약간만 제가 이렇게 MSG를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오징어 짬뽕 스프를 넣었다가 신라면 스프를 넣었다가만 해도 반응이 달라. 이거 굉장히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았다 그래도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과학기술 쪽인 사람이면 20년 뒤에 그걸 얘기한다? 저게 향수병에 걸렸네. 딱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인슈타인만큼 유명한 어떻게 보면 과학자도 없잖아.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나오면서 뭐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깠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게 아인슈타인을 풍자하는 제일 큰 짤이지. 바보. 이런 의미로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천재도 어떻게 보면 진짜 세기의 천재지. 그런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뀔 거에 투자해야 돼. 지금 봐봐. 삼성이나 이런데 지금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제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서 전체를 다 두루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나 이런 게 예전에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만 원이 됐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하지만 애플은 거의 안 밀렸어.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수 있는데 삼성에 투자하지 말고 애플에 투자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적절한 걸 고르면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버틴다더라. 그리고 오를 수 있는 걸 하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교육학하고 이러는데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힘듭니다. 80년대만 해도요. 초등학교 선생님 남자들 하면 플러스 점수를 줬습니다. 남자 선생님 너무 없어서.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생님에 대한 초중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남자다 이러면 좀 낮춰봤습니다. 그때는 학교가 막 인구가 팽창하던 시절에서 학교가 쫙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대학 교수로도 오고 막 이랬었어요. 석사인데 교수가 되고 그랬었어요. 지금 박사를 받아도 강사하기도 어려워. 지금 시절이. 예. 그렇게. 그래서 학교는 지금 이렇게 축소잖아요. 그 당시에는 확장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대 나와서 뭐 서울교대 나와서 뭐 어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1등 신랑감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정적이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이게 팽창하는 쪽이냐, 축소되는 쪽이냐. 축소되는 쪽으로 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철학과 수업 이렇게 들을 때도 그 얘기 제가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철학과 수업 들으면 되게 웃겨요. 유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이제 불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하는 사람도 있고, 칸트 해결하는 놈들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 칸트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칸트 전공자한테 야 칸트 좀 읽을 거를 좀 줘. 이랬더니 그놈이 나한테 원서책을 줘가지고 내가 개론을 원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우물을 팔 줄 아냐? 네가 나한테 그러면 불교책 달라 그랬는데 내가 한문 원전 주면 너 좋겠냐? 이랬거든. 근데 저는 사실 그 칸트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네가 칸트를 가지고 박 터지게 해봐라. 독일 사람들이 너를 한 번이라도 곁눈질로라도 한번 봐줄 것 같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한국 철학 관련된 걸 하거든요. 물론 중국이나 인도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국적인 걸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박사를 제가 이제 뭐 불국사로도 박사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그냥 예만 들어드릴게요. 불국사가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도 박사 논문이 제가 1호 박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뒤로도 불국사가 약간 복잡해서 그래요. 연구하기가 복잡해서 소논문은 한 150개 정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박사 논문이 쉽게 안 나왔어요. 그걸 제가 했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박사 논문이 통과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전 세계 1등이야. 왜? 미국 사람이 불국사로 썼겠냐, 독일 사람이 썼겠냐, 프랑스 사람이 썼겠냐.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내가 하는 순간 나 전 세계 1등이다. 이런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 이거 굉장히 아니야.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는 걸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쪽에 투자를 해야 오래 사는 세상에는 연세가 드셔도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즐길 수 있다. 사실은 그 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만약에 어려웠으면 부처님이 데뷔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미안한 얘기로. 그 당시에 불교가 쉬웠기 때문에 꼴배던 목동이 듣고 소치로 나왔던 또 목동이 듣고 이런 애들이 듣다가 부처님 얘기를 들으면 봉선화 연정이지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아. 톡 건드리면 바로 샥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쉬워서 그래요. 불교는 그 당시 기성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신흥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먹힐 수 있는 이유는 들불처럼 쫙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쉽고 친절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소승불교, 부파불교라고 하는 소승불교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렵게 됐어요. 그때 다시 그거를 쉽게 다운시킨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초심을 잃고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이 투지폰.
피처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노키아 다음으로 삼성이 애니콜이 그 당시 2등이었었어요. 그리고 LG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삼성하고 LG 폰을 합치면 노키아보다도 많다더라.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게 2010년 정도부터 되니까 벌써 10년 정도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캐캐 묵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약간 이렇게 쓰잘데기 없으면서 그런 얘기들, 옛날 얘기들.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삼성이 그 당시에 이제 LG보다 만족도가 좋았던 이유는 LG는 디자인이 이뻤고 삼성은 잘 안 망가졌고 그리고 기능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나중에는 핸드폰을 사면 이만한 안내 책자가 그 밑에 이렇게 밑장빼기로 들어오는데 핸드폰 밑으로 이렇게 딱 삽입이 돼 있는데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깨알 정도는 아니고 그냥 쌀알 정도? 일반 이런 글씨보다 훨씬 작은 거. 그리고 기능은 무지 많은데 이거를 다 어떻게 숙지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데서 탈피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걸 사면 그거 다 읽었어. 그거 다 읽어봐. 그거를 아니야,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가 이런 분 있으면 같이 주변에 친구로 사귀지 마. 되게 피곤해. 그리고 남자가 이런 사람 있으면 이것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 기능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써보려고 했었어.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그 너무 두꺼워서 다 읽어도 어느 정도 숙지할 수가 없어. 머리가 안 돼. 그러니까 114를 누르면 그 안내양이 당신이 원하는 기능을 가르쳐줘.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걔가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따라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 그 서비스를 했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피처폰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샘표 깻잎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설명서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충격. 아이폰을 받아본 사람의 가장 큰 충격은 얘는 왜 설명서가 없냐가 가장 큰 충격이었어. 진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스마트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어려워지고 있어. 버거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누군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면 전 국민이 먹고 삽니다.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 전 국민이 먹고 삽니다. 진짜.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멀지 않았다는 생각까지는 해. 곧 지금 마치 여명이 비치는 것 같아. 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한 단계를 좀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발전하는 거 말고 갑자기 돌연변이 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는 거. 그 시점이 터질 거예요. 그게 불교사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쉬운 걸 말씀하셨고 부파불교, 소승불교가 어려워지니까 대승이 다시 다운시켰고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다운시킨 거고 그 다음에 대승이 다시 어려워지자 밀교가 그걸 한번 다운시켰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그거를 교종이 어려워지자 선불교가 그걸 다운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불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네가 잘해서 알아들어야지 그건 교육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충분히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교수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의 물 중에 못 마실 수 있는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만 있으면? 정수기만 있으면. 그런데 정수기를 거쳤는데도 우리가 못 마시는 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수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라고 불교가 다가가는 거는 사실은 정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환수 문제지. 예전에 전화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교환 이러면 예 이러면서 이렇게 꽂아줬었잖아.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건 몰라요? 이렇게 돌리고 교환 몇 번 이러면 이렇게 다다다 꽂아주고 그래 교환은 다 듣고 있었어. 그때도 녹음 기능 비슷한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교환은 듣는다니까 진짜 되게 재밌어.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 삼성의 갤럭시가 그 기능을 넣어줬지. 그래서 전화로는 요즘 이제 험한 말들이 잘 없지. 자동 녹음 기능이잖아요. 갤럭시 선생께서 그걸 만들어 주셨잖아. 개인적으로는 쉬운 불교 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는 불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와의 관심이 있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와 일반인의 접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 사항인데 잘 안 돼요. 제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를 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걸 완성해냈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은 피드백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쉽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게 안 쉬울 수도 있거든. 이게 전문가가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쉬운 거 아니야? 저도 그 얘기 들었었는데 이 책을 자기 엄마가 읽고 괜찮다고 해서 자기 애한테 줬대요. 너도 한번 봐 이랬더니 뭐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동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더 쉽게 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언제나 높이를 높이려고는 안 하고 사실은 옆으로 약간 다른 것들 이런 거 잘 몰랐지 라는 거를 해주려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책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그림도 넣어야 되고 표도 넣어야 되고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보는 책이라는 개념입니다. 읽는 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만드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건 취미로서의 공부. 한 살로 젊었을 때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더 연세가 더 많이 들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답사하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언제나 이렇게 상징 문구로 쓰는 거거든요. 공부하고 답사하라. 공부는 취미로서의 공부. 왜? 공부를 했을 때 똑같은 걸 느끼더라도 훨씬 행복의 만족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현상, 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거의 하이패스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국을 일거에 장악한 게 커피입니다. 원두커피. 이건 문화 현상으로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화가 이식되고 그 다음에 전파되는 데는 다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KFC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피자헛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느리게 퍼졌어요. 그런데 스타벅스나 이런 원두커피는요 한 방에 골목 전체를 다 돌았지. 이런데도 커피집이 있나 싶은 데까지 다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몇 년 만에 바뀐 거야. 야 이게 문화가 없는 데서 갑자기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름 문화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대단해.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커피에 대해서 한두 번만 공부를 해봐. 그러니까 뭐 심도 있는 책을 봐라 이게 아니고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커피의 종류, 커피의 역사, 그 다음에 배전할 때 뭐 산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그리고 실전에서 이런 건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 차이들을 이렇게 좀 느껴보고 몇 번만 딱 배우면 커피와 관련된 내가 죽을 때까지 마시는 커피와 관련된 인생이 훨씬 더 만족도가 커집니다. 그렇지 않을까? 야 이거는 남미 원두인갑다. 이거는 약배전이네. 야 이건 조금 어떤 놈이 이거 볶을 때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아는 소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내면서
냉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 맞다나 야 평양냉면 그것이 슴슴하게 그걸 뭐하러 먹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아? 함흥냉면인가? 슴슴한 게. 평양냉면 맞죠? 근데 왜 반응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 내가 착각한 줄 알았잖아. 처음에 저도 그 생각했어요. 평양냉면집 아주 유명하다고 우리 선생님이 같이 가서 드실래요? 그랬더니 먹었는데 이게 맹물에 미원 푼 느낌? 나 이런 비유 되게 잘하는데 나 이런 걸로 맛기행 유튜브를 해볼까? 그런 것도 나름의 맛이 있죠. 맛을 없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그 나름의 묘한 맛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배우면 훨씬 더 풍요롭고 재밌는 인생의 소확행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 불교죠. 불교적인 것들을 조금만 배울 수 있으면 동아시아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어떻게 보면 연결 코드거든요. 불교 문화권 비슷하게 이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들을 이해하고 보면 개인적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보살님하고 불상을 구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그냥 절은 하고 돈은 놓고 절은 하시는데 복전함에 이황 선생을 올려놓고 절을 하시는데 잘 못합니다.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만 이렇게 보면 이 종교미술이라고 하는 건 의계성이에요. 법칙성 똑같아. 부처님은 무조건 파마머리, 보살님은 관을 쓰고 있어. 지장보살님은 우리랑 똑같아. 빡. 저 같은 경우 이게 빡 굉장히 이게 광채가 나잖아. 후광이 미치잖아. 모기를 낙상시키는 빡이라고 들어봤어요? 모기가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리다가 발목을 삐는 빡입니다. 이게 뭔가 있어. 민다고 다 우리 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지 않아요. 나도 밀어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어머니가 성견지명이 있구나. 다른 거는 다 부실하게 만들었는데 안쪽은 좀 부실한데 바깥쪽은 그럴듯하게 만들었네. 이게 달걀 귀신 스타일이잖아. 그치? 화장실에 제가 가서 가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한두 번만 배우면 똑같습니다. 모든 절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기는데도 가끔 있어. 그러면 그쪽을 또라이로 몰면 됩니다. 이거 원칙이 있는 거니까. 축구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뭐 프랑스에서 하든 독일에서 하든 남미에서 하든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동일 룰이죠. 맞잖아요. 몇 가지 룰만 알면 끝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이해하면 그게 그렇게 복잡한 룰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이해하면 전국 사찰을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훨씬 커져. 그 만족도라고 하는 게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은 아주 또 성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모든 국립공원과 좋은 터에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다니다 보면 끊임없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두 번만, 여러분이 제일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몇 번 보면 아는데 주련을 잘 모르시더라고. 막 글자를 갈겨 써놨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다른 주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옛날 분들은 수리부작 정신이 있어가지고 몇 개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한 100개에서 5개에서 한 10개만 외우잖아요. 똑같아. 카드 돌려 맡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보고 바로 알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외워놓은 거. 왜? 정자로 쓰면 읽으면서 설명이 되는데요. 날려 쓰잖아요. 막 자기식으로 이렇게 날려 써놓잖아요. 못 읽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글이라도 막 이렇게 날려 써놓잖아.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쓰고 다음날 내가 못 읽어. 노트 필기를 했는데 시험 보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야 이건가 저건가 이걸 그렇다고 딴 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내 글씨를 딴 놈은 알아보겠냐? 뭐 이런 거.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한문을 날려 써봐 못 읽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너무 그게 상도덕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날려 쓰는 거 아닙니다. 간판 글씨하고 그러니까 절에서는 현판이라 하는데 그런 현판 글씨하고 주령 글씨 같은 건 절대 날려 쓰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보라고 써놓은 글씨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집을 차렸어. 근데 간판에다가 글씨를 날려 써가지고 아무도 못 읽어. 야, 그럼 간판을 달 필요가 없지. 네가 미친 거야. 이렇게 몰아가면 돼. 절대 나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 그런 걸 보고 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는 법칙성이 있는데 탑은 가로는 짝수, 세로는 홀수 이게 법칙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는 짝수라는 게 뭐냐면 사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 가로는 세로는 홀수라는 게 뭐냐면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 그러면 저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거지. 사람 손가락은 5개, 오징어 발은 8개, 8개 맞아요? 10개? 뭐 그렇게 딱 있잖아요. 개수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6개, 손가락 6개 있는 사람도 있던데요? 육손이 들어봤지? 그걸 뭘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외워? 물론 4개인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사고가 나갖고 3개인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 몇 가지만 알면 이게 법칙성, 의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다니시면서 훨씬 더 풍요롭고 그다음에 절에 가서도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친구나 가족들하고 갔을 때 잘난 척도 할 수 있는 덤도 있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이런 것 좀 보고 절대 깊게 얘기하지 마. 파마머리야 그러면 저 부처님이야? 이 정도만 딱 하고 빠집니다. 파마머리 아니야. 그러면 저건 보살님이야. 이렇게 딱 대충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랑 갔어. 그러면 엄마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다 그런 게 있어. 길게 설명하지 마. 길게 설명하면 애들이 스마트폰을 칩니다. 그러면 뽀록나. 그냥 멋있게 마치 무협지로 얘기하면 무협지에 그런 거 많이 있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탁 나서가지고 탁 그거 딱 떠나는 거지. 그때 이제 그 두드려 맞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옷을 잡으면서 이름이라도 그러면 이름은 뭐 이러면서 가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고 이러면 미천이 드러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느 정도에서 딱 끊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 가족 간에도 신비가 무너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가족도 연막을 칠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닐 때 중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교육이 사실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수업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PPT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PPT 그림 보는 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찍 해가지고 그 이제 빨간 불로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PPT를 쓰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을 많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PPT는 못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안정감을 높여주는데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할 그냥 떠들어주는 게 마치 무대 공연같이 더 나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더 좋은데 저는 무대 체질이라 가지고 한 200명 모아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수업이 없었어요. 다 잘려가지고.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200명짜리 수업이 있었어. 교양에.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어. 강당에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순식간에 애들 듣기 싫어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거 잡아가지고 채서 이게 약을 팔아야 돼. 끊임없이 섬광탄을 쏴야 된다. 안 그러면 침몰해. 한쪽에서 침몰해. 마치 바둑하고 똑같아. 한쪽이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살려? 이게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거 아주 그런 수업을 일반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었던 그 미천 목청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800명 수업까지 했었습니다. 800명, 1000명, 그 전설입니다. 그때는 인원 제한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200명이 인원 제한이 있었고 그때는 인원 제한이 없었어. 그거는 부처님 뭐 불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올라갑니다. 책상으로. 그래서 그런 설명 방식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은 가서 답사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답사, 제가 이제 뭐 소댕기기라고 저는 답사를 인솔 하기 때문에 답사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남들보다 견문이 넓어진 게 답사를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답사하면 이게 한 번 갈 때하고 틀리고 두 번 갈 때 틀리고 이게 보이는 게 좀씩 다릅니다. 물론 그냥 계속 셀이 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좀 찾아봐야지. 근데 우리는 답사할 때 뭐라도 앞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계속 좀씩 찾거든요. 아니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솔해서 같이 봅시다. 이게 뭐요? 뭐라도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들을 만한 얘기를.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이런 건 껌입니다. 이렇게 이게 공간 안에 쏘라서 하는 건 이거 껌이고, 야외에서 사람의 시선을 잡으려고 하면요 진짜 훨씬 힘들어요. 약간 미친 듯한 똘끼를 발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문화해설사들 사찰 같은 데 가면 해설해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교육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5분 안에 무조건 시선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못하면 옷이라도 벗어라. 옷이라도 벗어. 그런 정신의 투지가 없으면 너네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그게 프로의 의식입니다. 프로의 의식. 그래서 직접 다녀볼 수 있고 공부해 볼 수 있으면 그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이 최대한 쉽게 해서 조금씩 읽다가 좀 댕겨보다가 좀 읽다가 댕겨보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한 10년 더 됐어요. 한 20년 전부터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하기는 할 겁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제가 집요한 놈이기 때문에. 사물인식,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꽃 검색하면 꽃 이렇게 사진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모든 불교, 유교 문화재들을 전부 사진만 찍으면 설명이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20년 전부터 기술 다 있어요. 꽃이 그렇게 된다. 꽃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책도 요즘은 찍으면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얼마고 다 나옵니다. 기술 다 있어요. 20년 전에도 있었어. 사물 검색이 20년 전에도 있었어. 다음에서 먼저 했었거든,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내가 저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면 기업 후원을 받아서, 기업 사회공헌 기금을 받아서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책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서 궁금하면, 너 탑이 궁금해 그러면 탑 사진을 그냥 하나만 찍어. 그러면 설명이 나. 로그인이고 뭐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설명이 나오게. 그리고 잘 안 보여 그러면 눌러. 그러면 음성으로 이게 뭐 국보 뭐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약을 파는 거야. 기본 약. 그렇게 되면 저는 불교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로그인하는 거는 다 촌놈들이 하는 거고, 그냥 뭐 개나 거리나 그냥 앱을 깔 필요도 없고 그냥 막바로 네이버 같은 데다 태워야 돼. 그렇게 해서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는 정도로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식들을 사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초심은 언제나 이거예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80 먹은 사람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부처님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시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댁내에 두루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시절 인연이 닿으면 만나 뵙고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